네, 그러면 제가 40분 동안 이제 개념 설명했는데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강의안을 보면서 정리할 거고요. 이 강의안 내용 중에서는 출제된 내용도 있습니다. 시험에. 그래서 시험에 출제된 부분에서는 제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얘기를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먼저 채권과 물권을 구별할 줄 아십니다. 채권은 뭐죠? 급부 이행의 청구권이에요.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예컨대 매매계약 체결하면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데 채권이란 상대방이 계약에서 정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급부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채권의 개념의 특징이 뭐였죠? 특정인에게만 할 수 있다. 특정 상대방에게. 예컨대 매매계약이라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에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게 핵심 개념입니다. 물건은요. 자, 물건은 물건, 특히 부동산을 계십시오.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다.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다. 이 개념 자체가 입문자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암기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부동산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다?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건 뭐예요? 건물이라면 내가 주거용이나 아니면 사무실 용도로 쓰는 거고요. 아니면 토지라면 경작을 하는 겁니다. 수익은요? 감 오시죠? 제3자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내 부동산을 쓰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매할 수도 있죠. 내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매매나 저당권을 뭐라고 한다? 처분. 즉 처분에서, 그러니까 사용, 수익, 처분해서 이익을 얻는 겁니다. 아, 이익의 내용은 결국은 사용, 수익, 처분이에요. 아,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다? 그러면 이익이란 뭐다? 사용, 수익, 처분이다. 사용, 수익, 처분이에요. 근데 사용, 수익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 뒷글자를 써서 용익이라고 하고요. 이 사용과 관련, 사용, 수익과 관련된 권리를 용익 물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익이란 것은 사용, 수익, 처분이다. 처분은 이제 여러분은 매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그 임대차 계약 중에서 모든 임대차가 아니라 주택 임대차 계약, 요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뭐요? 임대차, 모든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주택 임대차 계약. 이렇게 매매, 저당권, 주택 임대차 계약은 처분과 관련된다. 자, 그 표현. 그러면 이익 중에서 이 사용, 수익, 처분의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게 뭐다?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소유권이에요. 사용, 수익만 있는 게,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에 있는 게 뭐다? 소유권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게 출발점입니다. 다음, 배타적 권리다. 배타적 권리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부동산에 그 내용이, 이게 핵심입니다. 상충하는 여러 물건이 있을 수 없다. 뭐요? 상충하는 여러 물건이 있을 수 없다. 예컨대 하나의 물건에 두 개의 소유권이 병존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X 토지가 있는데 갑소유예요.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동시에 다시 갑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갑에게 을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했는데 또다시 갑에서 병으로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게 하나의 물건에 대해 두 개의 소유권이 병존할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상충하는 대표적인 얘기예요. 그럼 상충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저당권은 여러 개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 보게 되면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3순위. 그는 상충하지 않기 때문에 병존할 수 있지만 소유권은 그렇지 않다. 자, 그걸 기억을 해주십시오. 예로서 자, 배타적 권리예요. 물권은. 그런데 채권은요. 배타성이 없어요. 이미 좀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여러 개 병존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배타성이 없으므로 같은 내용의 채권. 아까 제가 좀 전에 X 토지에 대한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병 또한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계약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병존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다? 갑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먼저 체결됐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아직 미등기 상태면 계약, 즉 을이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만을 가진 사실만으로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표현들 중요합니다. 병존한다 얘기는 뭐다? 갑을 사이, 시간적 순서 빠른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에 기초한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만을 가진 사실만으로는, 채권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즉,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유효해서 동일한 내용 채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동일한 내용 채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소유권은 그렇지 않죠. 이게 배타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도 유효하고 이 채권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 물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려면 뭐였죠? 등기를 하잖아요. 을, 병주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배타성이 없어서 을의 갑에 대한 채권, 병의 갑에 대한 채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소유권, X토지의 소유권은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출발점은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배타성이 없다는 얘기는 이 채권이 유효하게 성립되는 거고, 병이 먼저 갑에게 먼저 등기해줘. 그리고 그 갑이 응해서 병의 앞으로 먼저 등기가 되면 이 사람이 등기를 취득하는 거고, 만약에 을이 빨리 나서서 갑에게 등기해줘 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자다. 자,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한편 물권은 이런 배타적인 권리예요. 직접 지배해서.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공시가 필요해요. 공시가 필요는 남들이 알 수가 있어야 돼. 이 부동산에 대한 물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게 공시예요. 그게 뭐다? 등기부예요. 부동산 등기부. 그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은 소유권 전달세가 되면 소유권을 계속 이전돼 처분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랬죠. 계약의 당사자 이해자는 제3자고 항상 제3자와 문제는 거래 안전 문제인데 거래 안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으로 정의합니다. 이게 물권 법정주입니다. 이 물권 법정주와 등기법이라는 이유는 이 배타적 권리라는 특징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소유권은 자기 마음대로 했다.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소유권에는 사용승의의 내용만 있는, 처분 권능이 없는 사용승의 권능만 있는 소유권을 창설해봐요. 근데 제가 물권에겐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 근데 소유권 내용 처분 권한이 없으면 왜요? 무효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고 산 사람은 등기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타적이기 때문에 공시가 필요하다. 그 공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등기부를 만든 거고, 그 다음에 거래안전,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안전을 위해서 물권의 종류와 그 내용을 법으로 정하게 돼 있다. 그게 물권 법정주입니다. 그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물건을 직접 외집해서 배타적 권리다. 이게 거래안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물권 종류와 내용이 정해진다, 법으로.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으로 정한다. 그럼 종류, 법으로 정한다. 그럼 민법이 정합니다. 민법을 보니까 인정하는 문법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지휘권, 저당권 8가지가 있고요. 이 법에는 민법뿐만 아니라 간수법이 있어요. 그래서 간수법상 물권으로는 분무기지권과 간수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암기하십니다. 물권의 종류는 법으로 정한다. 법을 정하는데 민법은 총 8가지 정하고 있고, 민법이 아닌 간수법상 인정된 물건이 있는데 그게 분묘기지권과 간수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면 민법이 정하는 물건에 대해서 부연성을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하겠죠. 소유권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리고 제한물권이다.
자, 소유권에는 이제 물권 법정지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으로 정해요. 그럼 물권의 내용, 이 소유권의 내용도 법으로 정했어요. 뭐가 있다? 사용, 수의, 처분. 사용, 수의, 처분의 권능에 있는 것만이 소유권입니다. 이 소유권의 내용은 뭐가 있다? 사용, 수의, 처분 권능에 있는 것만이 소유권입니다. 만약에 사용, 수익만 있으면 이건 소유권이 아닙니다. 근데 제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제한을 한다? 자, 이 사용 수익을 소유자가 아니라 제3자가 할 수 있는 거 있죠. 제3자. 그래서 이게 용익물권이다. 용익물권. 제한하는 거예요. 소유권의 일부, 제한이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회복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용익물권이 있어요. 제한물권에 용익물권. 처분과 관련해서 저당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담보물권. 이 처분엔 매매도 있고 저당권인데 저당권을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담보물권. 그래서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요.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어요. 수험생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유치권은 제가 이미 설명했습니다. 권리 의무 관계는 의사표시의 기초에서 발생하는데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서.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담보물권인데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법이 정한 담보물권이다. 저당권은 보통의 경우는 저당권 설정 계획이란 법률행위 동의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저당권 성취했는데 법정 저당권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요. 7개잖아요. 나머지 하나가 점유권이에요. 근데 소유권은 이 점유권, 소유권. 그래서 크게 점유권, 소유권 나누고 소유권은 제한물권으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용 수익의 권능을, 소유자가 행사의 권능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는 거니까 제한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 저당권도 이 교환가치거든요. 담보 저당권은 항상 기억한 게 교환가치를 파악한 거다. 교환가치. 처분의 권능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교환가치. 이 부동산이 갖고 있는 교환가치 일부를 저당권자에 준 거예요. 요 개념들. 아, 저당권 하면 교환가치를 파악한다. 왜 그 개념이 나오냐면 점유를 하지 않아요. 저당권. 누가요? 여전히 소유자가 점유해서 사용하고 교환가치 일부만을 넘긴 겁니다. 반대로 사용 수익은요. 사용 수익하려면 점유가 전제되겠죠.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경작하려면 점유를 넘겨줘야 되나요? 그래서 이 사용 수익하려면 점유를 넘겨주는 거지만 저당권은 교환가치만 파악하기 때문에 점유를 안 넘겨줘요. 여전히 소유자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환가치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교환가치는 점유에 상관없기 때문에 요 개념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가치만을 넘긴 겁니다. 이 부동산이 갖고 있는 돈으로 환산되는 가치 일부만을 넘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물권의 종류를 법으로 정한다. 그래서 간수법으로는 분묘기지권과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다. 거기까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십시오. 다음, 자, 물권의 내용. 물권의 내용도 법으로 정해 있어요. 물권의 내용도 법으로 정한다. 그래서 소유권은 211조에 있어요. 뭐라고 쓰면 사용, 수익, 처분. 그 표현이 있습니다. 소유권은, 그래서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다. 지상권은요.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게 지상권의 개념이에요. 뭐라고요? 건물 등, 등이 있으니까 다른 목적도 있지만 수험생 때는 건물 등, 건물의 핵심이에요.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역권은요.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다. 근데 지역권을 쓰고 우리는 대표적으로 통행지역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행지역권. 일정한 목적 위에, 통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예요. 무슨 얘기예요? 통행을 위해서 남의 토지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미 남의 토지에는 통로가 있어요. 그럼 통로를 이미 남의 타인 토지에 통로가 있으면 이걸 지나갈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통로가 없으면 통로를 개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권 하면 통행지역권을 이제 기억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편익에 이용한다는 것은 통로가 있으면 그 통로를 지나가는 거고요. 통로가 없으면 그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갈 수 있도록 포장도로 만드는 거,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개념하시고요. 전세권은요. 전세권에는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거고 더 나아가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개념적인 징표예요. 전세권이라 얘기하려면 일단 전세금이 있어야 하고요. 지급이 있어야 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그렇게 크게 쟁점이 안 돼요. 그러면 사용 수익이 있어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전세권의 내용에는 사용 수익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오직 채권 담보만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사용 수익의 가능성 아예 배제한다. 그러면 전세권의 내용에 맞습니까? 부합하지 않는다. 그게 물법은 본정지의 입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나중에 볼 겁니다. 그렇게 접근한 게 시험에 나옵니다. 유치권은 요건이 타인 물건이에요.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성립이 안 되고 타인 물건을 점유하고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게 되면 유치권이 발생되고 유치권은 뭐냐면 자신의 채권이 변제받을 때까지 그걸 유치할 수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그게 유치권의 개념입니다. 저당권은요. 점유를 이전하지 않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환가치 파악이라고 했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내 우선을 변제받을 권리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 저당권은 이 개념은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무조건 부동산을 담보로 잡습니다. 그럼 우선 변제권.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나중에 배우지만 우선 변제권. 우선에서 변제권이다. 이게 저당권의 특징이에요. 우선에서 변제를 받는다. 방금 전세권에서도 우선 변제권이 언급됐습니다. 그럼 우선 변제권이라면 어느 상황에서 발생하냐? 저당권자에게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경매 신청권이 있어요. 즉 약속한 날짜에 채권을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를 가지면 이 저당권에 개최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에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걸 뭐라면 임의 경매라고 해요. 저당권이 아닌 판결문에 기초한 것은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임의 경매가 있으면 비교할 게 없으면 강제 경매가 있는데 강제 경매는 판결문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판결문이나 확정 판결문이나 아니면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판결문, 확정 판결문. 이제 약속은 공정증서도 있는데 수험생은 이제 판결문 정도만. 결국은 대부분 저당권에 기해서 이제 지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임의 경매예요. 저당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이제 민사집행법 절차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임의 경매를 신청해서 어디다가 법원에다 해요. 법원에 하죠. 그러면 서류를 갖췄는지를 살펴봅니다. 이제 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은 경매 신청하고 임의 경매 절차된 것은 어떤 법이다? 민사집행법. 집행법인데 이 법원이 받아들이면 경매 개시 결정을 해요. 경매 개시 결정하고 등기부에 기입을 해요. 이게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합니다. 등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사건 번호라. 그러면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이건 압류의 효력이 있다. 요 정도는 기억하십시오. 그럼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 자 다음 절차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현황조사가 이루어지고요. 임차인이 있는지 그런 여부들을 직접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현황조사서를 작성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감정평가를 의뢰해요.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가액이 나오죠. 이 감정가액이 나오게 되면 이제 배당 요구, 자기 이제 채권을 신고하는 배당 요구조차가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
감정 가액이 정해지면 이게 이제 최초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10%를 입찰 보증을 납부하고 경매에 이제 참여하는 건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게 끝나게 되면 이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요. 입찰 기일이 지정되고, 입찰 기일이 지정된 다음에 낙찰자가 정해지겠죠.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기억하시고, 이게 압류화 효력이 있다. 등기가 기재됩니다. 그리고 낙찰이 돼요. 최고가 낙찰. 이게 경매 절차 지금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지고 일정한 절차, 배당력으로 언제까지야 그런 게 종기일이 나오고 하는데 그건 시험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낙찰이 됐다, 누군가가. 그러면 이 사람이 뭘 합니까? 낙찰 대금을 납부하겠죠.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낙찰자가 내가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면 돈을 납부합니다. 법원에서 내가 허가 결정을 하고 언제까지 납부하세요 하면 돈을 납부합니다. 여러분, 낙찰을 받으면 낙찰 대금 내야 한다. 다 내면 별도의 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180조의 대표적 예입니다. 경매. 그걸 하나 기억하십시오.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전부 납입한 순간 소유권 취득하지, 더 나아가 등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 취득은 아닌 거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그래 되면 낙찰 대금 돈을 내잖아요. 낙찰자가. 어디에 내요? 법원에 납부를 하잖아요. 낙찰 대금을. 법원에 납부한다. 어디에다가? 법원에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이 갖고 있어요. 그럼 법원은 어떻게 하죠? 이 돈을 갖고 뭘 한다? 이 낙찰 대금을 가지고 법원은 배당 절차를 진행해요. 배당 절차. 배당 절차를 진행해. 그럼 배당 절차를 진행시켜서 자신의 채권자로 주장하는 사람이, 이 배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작자의 채권을 신고해요. 뭘 보냅니다. 채권 신고하세요. 그러면 막 채권 신고해. 나는 얼마 있습니다. 채권 얼마 있습니다. 여러 명이 뭔가를 이제 법원에 접수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나면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해요. 배당표 작성. 배당표를 작성하는데 일단 낙찰 대금이 있고요. 우선적으로 빼지는 게 뭐냐면 경매 비용이에요. 그럼 경매 비용이 빠지고 나면 남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갖고 이제 배당하는데, 배당표를 작성하는데 먼저 배당표 작성할 때 우선 변제 효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해요. 우선 변제는 이 배당표를 작성할 때 이 배당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선 변제 효력이다. 그래서 우선 변제 효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해요.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이게 저당권이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전세권자,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효력이다. 우선 변제 효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저당권이에요. 또 하나 배워요. 나중에. 주택임대차법에 적용되는 주택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효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줄을 세워요. 여러 명 있어요. 뭐 저당권자 아니면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차인. 그런 사람 쭉 여러 명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 효력 있는 사람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저 받아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배당금에서 받는 거예요. 집행비용에서 경매비용 뺀 나머지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여러 명 있고 여러 명 있으면 이 사람들이 먼저 여기서 자기 돈을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 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게 우선 변제 효력이에요. 그러면 우선 변제 효력이 있으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럼 이들 사이에 순서를 정해야 돼요. 똑같지가 않아요. 우선 변제 효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 7명이면 7명이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서 맞는 게 아니라 순서를 정해요. 그 순서를 정하는 방법은 시간순이에요. 먼저 우선 변제 효력을 취득한 사람. 예컨대 저당권이라면 저당권 여러 개면 먼저 저당권은 시간선 순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나누는 겁니다. 시간순으로 순서를, 줄을 세우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줄을 세우는 거예요. 기준은 시간이에요. 가장 먼저
먼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저 배당하는데 이것도 순서를 정해서 이 사람이 먼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그 다음 사람, 또 남는 게 있으면 그 사람, 이렇게 가고 나머지예요. 우선 변제 흐름 없는 사람이 이제 채권자라고 해요. 일반 채권자라고 해요. 기억하십시오. 일반 채권자들. 이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이걸 우선 변제 흐름인 사람을 다 받고도 남는 게 있으면 이 사람들이 받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안분 배당한다. 먼저 뭐 시간 순서 따지지 않고 채권자는 평등하기 때문에 안분 배당. 이 안분이라는 표현 쓴 게 있으면 각자의 채권에게 비례해서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참고서만 알려주십시오. 기업 같은 우선 변제 효력의 개념이에요. 잘 기억해 주십시오. 아, 배당. 그러면 우선 변제는 어느 의미죠? 경매 절차가 진행해서 낙찰되고 이 낙찰된 대금을 매각대금이라고 하거든요. 매각대금이라는 표현 쓰고 아니면 낙찰대금을 납부했을 때 그걸 가지고 배당하는 과정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사용된 개념입니다. 우선 변제 효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라면 시간 순서로 따진다. 가장 시간 순서 빠른 사람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당권이 그래서 여러 개 있으면 1순위 저당권자, 2순위 저당권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변제 효력은 정확히 얘기되면 후순위 권리잖아. 자기보다 뒤에 있는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라면 자기의 뒤에 있는 후순위 권리잖아. 아니면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 효력이 저당권이다. 그럼 정리하게 되면 저당권 뭐라고 했죠? 저당권은 우선 변제 효력이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후순위 권리잖아.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 효력이다. 그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이렇게 한 세트로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이 여러 개가 있으면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1순위, 2순위, 3순위. 그래서 먼저 배당금을 이 사람이 먼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이 사람이 받고 또 남는 게 있으면 이 사람이 받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후순위 권리자 누구예요? 2번과 3번이 이 사람들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은 거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3순위겠죠. 이 사람보다 후순위 권자는 이 사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은 권리다. 이게 개념입니다. 우선 변제권에.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 그게 우선 변제권이다. 자, 그래서 물권의 종료 내용은 법으로 정한다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물권 법정지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물권법에서 이제 지출 지문을 볼 겁니다. 다음, 자,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겠습니다.